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세계 무기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불과 2016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방산시장 점유율이 1%에 불과했던 한국이 2021년에는 무기 수출액이 177% 급증하면서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는 양산에 돌입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영공을 수호할 예정이며,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항공기용 능동위상 배열 A사 레이더는 KF-21 전투기에 탑재될 계획입니다. 이는 개발 초기부터 많은 회의적인 시선을 받았던 기술이었으나 결국 대한민국이 이를 현실화시키며 또 하나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K방산은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바로 차세대 첨단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항공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단 6개국뿐이며, 이 중에서도 미국 프렛 앤 위트니와 GE, 영국 롤스로이스 등 단 3개의 기업이 세계 전투기 엔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점적인 시장 구조를 고려할 때 한국의 항공 엔진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21일 25-1차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안을 포함한 미래도전 국방기술 사업추진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기존 14,770파운드 추력의 GE F414 엔진을 넘어서는 16,000파운드급 첨단 항공엔진 개발이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국산화율 40% 수준에 머물러 있는 KF-21 전투기 엔진을 완전 국산화할 예정이며, 시험 비행까지 약 14년이 소요되고 총 3조 3,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변화하면서 각국은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역시 단순한 방어 목적을 넘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방산 협력 강화, 폴란드 등 유럽 국가로의 방산 수출 확대는 한국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F-21의 첨단 엔진 자체 개발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오랜 기간 항공 엔진을 면허 생산하며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 아래 세계에서 7번째로 항공 엔진 독자 개발국이 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도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발주한 첨단 엔진 개발 개념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해 성공적으로 검증을 마쳤으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10년간 최소 3조 원을 투입해 15,0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KF-21 엔진 국산화를 위한 개발업체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입니다. 개발된 엔진을 실제 전투기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KF-21 기체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과 엔진 제작사 간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단순한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이 전투기 엔진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2030년대 첨단 항공 엔진 개발 성공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과 대규모 투자, 그리고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또 하나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을 한층 더 완성해가는 또 하나의 금자탑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KF-21 전투기가 실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세계의 이목이 다시금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각국의 군사무기 발전 동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미국 국제방산무기동향연구소는 최근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주목하며 의미심장한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이 사거리 1500km 이상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탑재용 고속 추진관 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적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는 멀티 시스템, 그리고 다기능 편대 비행 통합 체계인 K-링크와 첨단 부품 생산 및 제조 능력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독자적인 기술로 KF-21을 5세대 전투기로 발전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6세대급 전투기로의 진화까지도 기대된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신흥 항공기술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평가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미래 방위 계획을 논할 때마다 현무5 미사일 개발과 함께 거론되곤 했던 사안이죠. 더욱이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KF-21 전투기의 폴란드 수출 가능성과 한국 공군의 본격적인 KF-21 운용을 고려할 때 외국산 부품의 제약이 따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부품 개발을 통해 자체적인 국방 기술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된 부품의 상당수가 국산화되었지만 엔진 개발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될 엔진 부품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대한민국이 최첨단 기술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활용하고 있음을 세계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이 항공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엔진 개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KF-21에 탑재될 국산 엔진은 기존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을 능가하는 고성능 램제트 엔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롤스로이스와 협력하여 엔진 제어 장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으며 20차에 걸친 램제트 엔진 시험을 진행하며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측 방산 기업들은 한국과의 엔진 개발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존 F414 엔진과 관련 부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 롤스로이스는 램제트 엔진 개발에 있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특히 애프터버너 기능 개발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KF-21이 국산 램제트 엔진을 탑재하게 되면 초음속 이륙 및 슈퍼크루징 비행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산 램제트 엔진 시험 비행을 앞두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역시 기존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을 대체할 5세대 초음속 전투기용 램제트 엔진 실증 비행을 공식 발표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국산 엔진 시험이 시작되었으며 다음 달에는 무인 전투기 플랫폼을 활용한 추가적인 엔진 시험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도 KF-21 전투기의 독자적인 램제트 엔진을 개발 탑재하는 것이 핵심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를 가장 경계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FC-31 전투기를 홍보하며 KF-21과 비교하려 하지만 KF-21의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국산 제트 엔진 도입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한국 전투기가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KF-21의 엔진 개발 과정이 공개될 때마다 중국 언론들은 이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산 엔진을 폄하하며 시험 비행 중 결함이 발생할 것이라는 부정적 예측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에 개의치 않고 자체적인 엔진 시험 비행 계획을 발표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목표로 하는 KF-21의 국산 엔진 최대 출력은 약 44,000파운드로 이는 중국의 엔진 성능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KF-21 블록에서는 고도의 열탐지 레이더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적용될 예정인데 그중 하나로 엔진 배기 노즐부에 한국형 스텔스 엔진 기술이 채택됩니다. 이 기술을 통해 엔진 온도를 낮추고 저피탐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기존 원형 노즐 대신 일정 간격으로 돌출된 스텔스 형상이 적용될 것입니다. KF-21의 램제트 엔진 지상시험은 향후 2년 동안 반복적으로 진행되며 고도, 비행 거리, 이륙 중량 등의 변수를 점진적으로 확장하여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4만 파운드급 추력을 갖춘 KF-21의 국산 램제트 엔진은 프랑스 라팔 전투기 엔진과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엔진보다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2030년까지 완전 국산화하여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4위의 가스터빈 엔진 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되며,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KF-21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버전인 블록와 블록을 개발하는 2030년대 초반까지 램제트 엔진을 완전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독점해온 제트 엔진 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KF-21 개발 관계자는 엔진과 무장의 일부는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품은 국내에서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으며, 2030년대 초반까지 국산화율 9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 후반에는 100% 국산 부품으로 제작된 스텔스 전투기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필승TV입니다. 한국 방산이 빠르게 발전하며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본격적인 스텔스 기체로의 실전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광하는 굉음과 함께 스텔스 도료를 바른 채 경남 사천 하늘을 이륙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산 비행기의 장거리 비행 테스트도 한창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자 KF-21 전투기와 관련된 논란들이 새로운 상황을 마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텔스 성능 테스트 비행 당시 사고를 대비해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로 비행했으나 2차 비행에서는 엔진의 안전까지 최종 확인되는 만큼 전투기 개발이 이제는 구분응선을 완전히 넘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무기 전문기관 글로벌 시큐리티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뜻밖의 기사를 보도함에 따라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 상황에 대하여 관련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큐리티에 언급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에 적용할 폴리이미드 스텔스 모듈 필름은 차세대 스텔스 모듈로 분류됨으로써 기존의 스텔스 필름에 대비해 RCS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춰주지만, 반대로 유지보수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구축함을 제외한 항공기 같은 공중기체 응용에는 상당히 제약적입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조차도 아직까진 폴리이미드 스텔스 모듈을 F-35 전투에 완전히 접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최근 스텔스 모듈을 PET 소재와 결합하여 새로운 스텔스 신소재를 탄생시킨 결과 KF-21 전투기의 동체의 인공구조 기반의 레이더 전파 흡수제 테스트를 이용하여 RCS 감소를 테스트한 뒤 더욱더 적은 양의 폴리이미드로 레이더 흡수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던 고성능 폴리이미드 스텔스 필름의 단점들 역시 대부분 상쇄하는 것에 성공해냈다고 전해졌죠. 이에 대해 제-20 전투기를 보유한 중국 역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차세대 스텔스 소재를 통해 적전투기의 레이더 흡수의 대역폭을 더욱더 넓힐 수 있다는 성능적 장점은 물론, 스텔스 모델 신소재를 활용한 전자기파 흡수 성능을 극대화하여 폴리이미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이 현존하는 4.5세대에서 5세대급 전투기 중 가장 최상급 소재 모듈로 평가받는 최초의 폴리이미드 PET 기반의 스텔스 기술을 적용한 KF-21 보람의 블록2를 선보임과 동시에 스텔스 모듈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이 초음속 스텔스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하기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며, 얼마 되지 않는 빠른 기간에 이 정도의 성과를 달성한 것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KF-21 보람의 핵심적인 스텔스 모듈에 대한 내용은 포브스를 비롯한 CSIS, 유러피안 싱크탱크 등 세계 각국의 군사전만 매체들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브스는 KF-21 전투기 기체 형상이 원래부터 적 레이더파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스텔스 모듈 등의 기술이 추가로 구현될 경우 빠르게 스텔스기로 변환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더해 정밀유도 폭탄을 통한 야간 비행 시 초음속으로 운용한다 하더라도 한 발 앞선 기체의 기동성 때문에 대규모 작전 상황에서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외신들의 말처럼 한국산 전투기의 스텔스 시험 비행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실전기체 조립과 순항 중인 비행들은 그동안 불거졌던 KF-21 전투기에 대한 우려를 모두 끝내기 충분했으며, 최후의 단계인 스텔스 실전 작전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스텔스 시험 중 스텔스 능력과는 별개로 랜딩 기어가 접히는 장면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 세계 전문가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과 다른 랜딩 기어 설계뿐만 아니라 접히는 각도와 바퀴를 지탱하는 부품까지 원래 설계보다 보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실전 비행과 달리 5,000피트 낮은 1만 피트로 비행한 부분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애초부터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된 KF-21 전투기 특성상 지면에서 이륙하는 순간 랜딩 기어를 접는 것이 보편적이며 불필요하게 낮은 고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결국 KF-21 전투기 함재기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전투기 실전비행 기체 실전조립 성공기원 축하 행사를 맞이하여 경남 사천 공군훈련 비행단에서 대기 중이던 실전조립 KF-21 시제기는 이날 지상 임무통제실의 교신과 이륙 허가에 따라 실전 비행 준비에 나섰습니다. KF-21 전투기에 이어 안전추적기 임무를 받은 국산 경공격기 FA-50 전투기가 뒤따라 이륙을 준비 중이고 두 전투기가 속도를 내면서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KF-21 전투기에 주목할 점이 있다면 2달 전 비행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랜딩 기어 강화 설계에 들어가 개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시된 최초 비행 이후 랜딩 기어를 개량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평범해 보이는 이 장면으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체에 비해 비대해진 랜딩 기어의 구조도 수상했지만 바퀴가 모두 접힌 후 내부에 복잡한 서스펜션 구조가 추가된 것으로 보면 이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경항 공모함에 탑재될 전투기로 KF-21 전투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는 KF-21 전투기는 활주로가 짧은 경함모에 부적합하며 중대형 함모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이 계획하는 항모의 길이는 265m로 이는 해군 핵심 항공모함급입니다. 활주로가 짧은 경함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군은 200m 이내의 활주로 이착륙이 가능한 수직 이착륙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KF-21 전투기는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방부는 이를 고려해 항모의 구조 변경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것인데 그 시험을 지금 해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함재기로서 KF-21 전투기를 활용하기 위해 항구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KF-21 전투기에 수직 이착륙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옳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와 같은 논쟁이 계속하여 이어지는 가운데 KF-21 전투기의 변화된 랜딩 기어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재기는 지상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어레스팅 와이어가 설치된 항공모함의 전투기인데 함재기가 정확하게 착함할 때 받는 충격은 보통 군용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형 항공모함조차도 비행 갑판 전체 길이가 대략 3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동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함의 충격은 파일럿에게 심각하게 부담을 주는 수준이며 이로 인해 항공모함에서의 비행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은 충격으로 인해 키가 3cm 정도 줄어드는 사례까지 발견되곤 합니다. KF-21 전투기 역시 실용화 전까지 2000여 회 시험 비행이 예정된 것을 본다면 함재기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는 것은 착함 때만이 아닙니다. 바람 시에도 역시 증기 캐터펄트를 이용하여 말 그대로 전투기를 발사해버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즈기어에 무식할 정도로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항공모함은 노즈기어에 순간적으로 5톤 이상의 하중이 걸리며 이로 인해 함재기로 개발된 전투기가 육상에서 사용하는 공군용 전투기보다 훨씬 튼튼하게 제작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의 함재기들은 메인 노즈기어에 더블 타이어를 기본 장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을 한국이 개발 중입니다. 타이어를 장착하는 건 개념과 외관상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평범한 공군 전투기의 랜딩 기어보다 15배 이상 굵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랜딩 기어만 보강되어서는 안 됩니다. 1차적으로 랜딩 기어가 힘을 받지만 기체 구조가 강화되어 있지 않다면 캐터펄트로 바람 시 앞부분이 뜯겨나가는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기체의 굴절에 어마어마한 기술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재기 제작은 공군 전투기보다 2배 이상 길게 잡고 설계해야 하며, 그럼에도 착바람 시 받는 충격으로 인해 실제 사용 기간은 공군 전투기보다 짧을 정도입니다. 또한 바다에서 활용되는 것도 고려해야 하므로 염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기본이며, 정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듈 설계까지 요구됩니다. 항공모함의 좁은 곳에서 기체를 대규모 정비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시회에서는 KF-21 함재기 파생형인 KF-21N 모형을 또다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착함 방식이 기존의 캐터펄트가 아닌 단거리 이함 및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강제 착함 방식이 적용됐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함모형 도입 대상으로 거론되었던 미국산 F-35B와 같은 수직이 착륙 기능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 중앙부를 염려하여 KF-21N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계에서는 KF-21 기본형의 랜딩 기어와 같은 이함 장치 보강 및 폴딩 염분 방치 처리가 되지 않고 함재기 기능을 보강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며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의 개발 의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랜딩 기어 폴딩 영상을 공개한 것은 그에 부합하며, 다양한 파생형으로 KF-21 전투기의 생산력은 더욱 높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